그리고 원래 이 피벗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급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매우 견조한 거의 노랜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그런 금리 인하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통되게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그 소용돌이가 또 트럼프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트럼프는 그 저성장 고착화를 더 이끌 인물이다라는 것을 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미래를 들여다볼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다만 저는 이제 내년 경제를 보통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선행 지표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격이 아파트 인허가 건수를 보면 2, 3년 후 분양 물량을 예측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선행 변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행 변수들을 가지고 조합으로 내년 경제, 내후년 경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미래를 좀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그게 가장 중립적인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IMF와 월드뱅크,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가지고 좀 비교 분석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통되게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저성장 고착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률, 그러니까 2010년대의 성장률이 평년 약 3.7%인데 세계 경제가. 근데 2020년대 들어서 팬데믹 경제 위기를 2020년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2020년은 극단적인 마이너스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성장률이니까 그걸 더하면 더 심각한 마이너스입니다. 더 심각한 저성장이죠. 그걸 제외한 2021년 이후의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평균 한 3.2%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3.7%대에서 3.2%대로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2029년까지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저의 전망이라기보다는 IMF나 OECD나 월드뱅크의 공통된 전망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가 되어버린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워낙 20년부터 24년까지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팬데믹 경제 위기, 러우 전쟁, 또 정말 41년 만에 고물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했고 그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그 힘이 좀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 정도의 힘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게 만들 만큼의 힘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꺾여버렸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께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옷걸이 철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강하게 휘어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휘어도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진 않죠. 옛날의 일직선으로 가진 않죠. 약간 그런 것처럼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저성장의 고착화 기조로 간다. 그런데 하물며 2025년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그 소용돌이가 또 트럼프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트럼프는 그 저성장 고착화를 더 이끌 인물이다라는 것을 먼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년 하반기는 이제 피벗을 시작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작 시점이고요. 25년과 26년은 피벗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벗이 종료되는 시점은 25년이 아니라 26년으로 상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만큼 점진적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피벗이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신중하냐? 최근 FOMC 회의 성명서에 9월과 11월 사이에 FOMC 성명서에 중요한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판단이
greater confidence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greater confidence라는 문구는 뭐냐면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greater confidence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고용노동 시장은 어쨌든 붕괴는 아니지만 냉각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책무가 있다. 이게 두 가지 책무가 심지어 이번 FMC 성명서 때는 뭐라 했냐면 in balance,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관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물가가 greater confidence하게 안정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신중할 필요 없어요.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해도 돼요. 비컷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greater confidence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다가는 마음 놓고 인하했다가는 물가가 다시 올라가요. 또 금리를 인하를 안 했다가는 고용이 더 냉각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점을 찾아서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부터 전환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하겠다. 굳이 컨셉을 말씀드린다면 FMC 회의가 1년에 8번 있거든요. 그럼 분기에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건너 한 번 하겠다. 금리 인하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느낌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금리 인하 했으니 이제 4.75%까지 금리 인하 했으니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실제 물가가 안정되는지 다시 물가가 튀어오르는지 지켜보고 고용노동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실업률이 다시 반등하는지 실업률이 안정화되는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지 여부를 천천히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피벗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급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매우 견조한 거의 노랜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률 2.8%, 내년 경제 성장률 2.2%,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본다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니까 아주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흐름이니까 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만한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그런 금리 인하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뭐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오히려 미국보다 서둘러서 했죠. 유로존 또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서둘러서 먼저 금리 인하했고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11월 28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이 11월 28일 결정을 놓고 의견을 드린다면 한 5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라고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가죠.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니까. 그럼 물가 안정 됐느냐?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나 높으시겠지만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것은 체감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물가 상승률은 이미 2%를 밑돌아서 1.6, 1.3%를 기록 중입니다. 전월 1.3, 전전월 1.6%.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 2%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 보면 금리 인하가 좀 시급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수 경기. 제가 굳이 추가 설명 필요 없겠죠? 너무나 부진하죠. 내수 경기를 상징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을 말씀드리면 22년 마이너스, 23년 마이너스, 24년 상반기 마이너스 2.5%.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수 부진이 심각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 2%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가 부진하니까. 이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자면 사실은 금리 인하가
지금 너무 늦은 거라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실기한 거 아닌가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이쪽 사이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었던 걸림돌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게, 그 다음 세 번째가 부동산과 네 번째 가계부채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부추길 수 있다. 근데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했고, 금융규제죠. 금융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완만하게 둔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합니다. 아직도 상승세가 둔화됐죠. 그리고 역시 같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상승했다면,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했다면, 그리고 주택가격이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상승세가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두 가지 변수도.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이 남았어요. 그게 환율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이펙트로 지금 1,40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강달러의 뉴노멀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 뭐 정말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유도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마침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5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한 가지 남은 것은 환율이고, 뭐 정말 사면초가죠. 근데 환율을 고려했을 때 그냥 이 강달러는 뉴노멀이야. 그냥 이 강달러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수는 없어. 또 뭐 11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가 마지막 회의인데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28일 그때까지 환율이 나름 1,300원 언저리까지 간다면, 그리고 변동성이 높지 않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어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1,400원 수준에서 변동성이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그때도 어렵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요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될 만한 여건이 조성됐지만, 환율이라는 변수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씩 모은다고 했을 때는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24년 걸려요. 그럼 24년 모아야 집을 사는데, 지금 올해 경기가 좋아져서 올해 소득이 늘어나서 집을 산다? 그게 맞는 공식입니까?